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73명으로 열 하루 만에 2,000명을 밑돌았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았던 지난주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이번 연휴에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0일째 네 자릿수, 지난 열흘 연속 보면 2,000명 넘는 숫자들 계속 보고 있다가 일단은 2,00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이 확산세가 잦아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네요. 아직 너무 이르죠. 이번 4차 유행 대단한데요, 규모가. 예. 어제보다 400명 이상 줄어들었지만 지금 1,673명이라는 이 숫자, 1,000명 숫자는 보아서 좋기는 한데 예. 사실은 평소에 주중에 진단검사 수에 비해서 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 오늘 숫자 또 내일도 연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는 1,000명대가 되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 날 과연 얼마나 더 늘어갈 것이냐. 분명히 2,000명대는 더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유행이 감소되었다 하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안정세인 것은 위중증 환자라든지 혹은 사망률은 전체적으로 누적 사망률도 0.79%로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사망률을 보면은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8월, 9월 달이 0.3%를 넘고 있어서 이것이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관리 가능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그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위중증 환자 사망률은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위중증 환자의 절대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어야만 절대적인 숫자도 줄어들겠죠. 그러겠죠. 네. 예. 자,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좀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이게 1을 넘겼습니다. 1.2까지 올랐거든요. 7월 셋째 주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지금 증가하고 추세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의 추세가 증가 추세가 아직 멈추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감소 추세가 되어야 다시 1, 2하로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당분간은 1, 2하로 좀 떨어지기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36.5%인데 네. 지금 주로 서울 수도권에서 이 감염이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에서의 이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 수는 거의 50%에 가깝거든요. 네. 이 얘기는 역학조사를 아무리 빨리 해도 지금 델타 변이주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기는 아마 어려워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19 관련된 뉴스들 보면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돌파 감염 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에 또 연천에서 군부대 감염 사례가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군부대 감염은 또 그 의미가 굉장히 좀 여파가 많이 미치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돌파형 감염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에 논산 훈련소에서도 100명 이상 한꺼번에 집단 감염이 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같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속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이 지금 병사가 휴가에서 돌아온 게 24일인데 진단 검사를 1차 받고 2차 진단 검사를 받은 게 그다음 1일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밀접 접촉에 의해서 돌파 감염이 일어난 것인데 이 델타 변이주의 감염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예방접종을 2번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감염력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또 하나 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젊은 병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2차 접종까지 맞았다면은 혹은 1차 접종이라도 맞았다면은 보통은 무증상 경증으로 끝나지 입원할 정도로 중증까지 가는 경우는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사실 돌파 감염이라는 것은 그렇게 공포스러울 것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해도 휴가를 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군부대인 경우 95%가량이 접종을 다 받은 상황이고요. 감염이 되면 나머지 한 3, 4% 정도가 아마 문제는 되겠죠. 예. 하지만 이 돌파 감염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군부대에서 진단 검사를 좀 빨리 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 사실 진단 검사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건 큰 문제 아니거든요. 즉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1일차에 한 번 하고 적어도 3, 4일에 한 번만 하면은 그때 음성이라면 대부분은 음성일 가능성이 네. 큰데 이것을 너무 시간을 뒀기 때문에 간격을 뒀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사실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부스터샷을 추가 접종을 더 한다고 해서 뭐 감염 예방률이 더 높아진다는 증거도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젊은 병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뭐 거의 완전 집단 면역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좀 마스크 벗는 실험도 한다고 한번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감염 숫자라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안에서 과연 입원할 정도로 중증 환자가 나오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 네, 접종률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 치료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택 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한 6천 명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네. 서울 수도권에서 대부분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결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일단 재택 치료를 하면서 생활치료센터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뭐 산소 포화도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증상 같은 것들을 보고서 바로 치료 가능한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서 1일 내지 3일간 경과를 관찰하게 되면은 악화되면은 입원하는 것이고 다시 좋아지면은 재택으로 다시 돌아와서 열흘 정도 머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뭐 119 시스템 같은 거 잘 되어 있지만 이 이송 시스템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이 이송 중에 감염되는 일은 네. 없어야 될 것이고 또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우리 의료 전달 체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즉 우리는 지금 의원급에서 코로나 환자는 보고 있지 않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보건소에서 그 간호사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 수가들을 잘 정해서 한다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낸 그 대상자의 범위 안에 사실 연령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무증상 경증 환자를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60대 이상 정도 되면은 재택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물론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예. 지금 드릴 이제 질문에 해주실 답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부터 이제 청소년에 대한 접종 그리고 어린이들 임산부에 대한 접종 예약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과연 안전할까? 코로나19로부터 백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접종이 과연 안전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파이자 백신만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인데 16세 이상은 정식 승인이 난 백신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6세 이상은 또 체구도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시 젊은 남성층에서는 심근염, 심남염의 부작용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으로서 12세, 15세인 경우에 있어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우리 정신 건강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나는 예방 접종을 받아서 면역이 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안심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을 위해서 또 우리 대면 수업을 할 때 학교 내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는 것들을 막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연령층에서의 부작용 사례도 또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예. 또 정량을 다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12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체구도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좀 더 주저하겠죠. 더구나 학생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주사 맞기 싫어서 안 맞겠다고 그러는 아이들도 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예. 뭐 비만이라든지 당뇨, 심혈관계 질환 또는 흡연하는 학생들은 뭐 흡연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저질환이라고 보고 전부 2회 접종을 다 맞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너무 거부하고 그러면은 1회 접종만 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로 보면은 일단 1회 접종은 꼭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본인과 학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할 자율적인 접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1회 접종 정도는 권하지만 일단 뭐 신체 발달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또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백신 접종 상황을 살펴보면요. 18세 이상 국민 중에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89.9%입니다. 접종을 모두 완료한 국민은 61% 수준이고 미접종자가 이제 5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미접종자의 확진 규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저 데이터에서
89.9%라는 건 90%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용률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역시 성인의 10% 정도 우리 지금 18세 이상은 580만 명 정도가 미접종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중에 한 5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한 520만 명 정도는 접종을 받을 의사가 없으신 분으로 예. 알고 있어요. 그럼 뭐 본인의 의사도 그렇고 신념일 수도 있고 뭐 자기 건강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한 500명 정도가 되고 또 1차 접종 이후에 접종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안 받으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안 받았던 17세 이하가 이제 내일부터 예약받아서 접종은 받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 인구로는 한 7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한 1,000만 명 정도가 우리 국민들이 미접종 상태로 아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감염이 되느냐, 특히 60세 이상이 한 100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이 60세 이상에서 감염이 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더구나 우리가 방역이 완화되면 될수록 이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체제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해서 예방 접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단받으러 잘 가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예방 접종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잘 찾아내서 찾아가면서라도 접종을 해서 우리 전 사회 전체가 감염이 되더라도 위험이 분산되면서 천천히 집단 면역을 얻어가는, 즉 우리 국민들의 90% 이상이 면역이 얻어져야만 우리가 집단 면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가 80% 정도 맞추는 것이지만 나머지 20%라는 것은 감염에 의해서 자연적인 면역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방역 완화를 하면서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것 정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 미국 등 해외 일부에서는 먹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도 최근 들어서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현 주소가 어떤 상황입니까? 현 주소는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실험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네. 미국의 경우도 머크사에서는 MSD라든지 로시, 파이자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머크사에서 몰루피라빌이라고 이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그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약값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효과만을 본다면은 사실은 위약 투여군은 14.1%가 입원하거나 사망을 했는데 이 약을 투여한 경우에 있어서는 7.3% 정도만 했기 때문에 5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위약 투여군에서는 29일 이후에 8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률 제로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경구 치료제로서 사망 입원율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 특히 사망률은 뭐 지금 숫자는 너무 적습니다만은 사망률 자체는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도 거의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률을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다 하는 것과 또 이 치료제는 백신하고 달리 어떤 변이주라든지 특히 감마, 뭐 델타, 지금 뮤 이런 변이주들에 상관없이 이 중합 효소를 그 재료를 잘못 만들게 자료를 잘못 제공함으로 해서 증식을 못하게 하는 작용 기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감염 초기에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1일에서 5일 정도의 복용만 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앞으로 나오는 변이주에 대해서도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2알씩 5일간 한 코스를 복용하는데 90만 원이라는 값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부 당국에서 전부 치료제를 부담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값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또 올해 안에는 1,000만 명분밖에 생산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올지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이 약이 상용화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재택치료라든지 생활치료센터에서 경구치료제로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체제 부담을 상당 줄여줄 수가 있겠죠. 특히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제네릭이라고 그래갖고서 미국에서만 머크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타미프루만큼 효과는 안 되지만 상당히 가격도 낮아지면서 우리가 손에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될 수 있다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일상적으로 많이 쓰인 약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서 네. 사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내일 저녁 8시부터 부스터샷 추가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보건당국에 따르면 부스터샷 접종군이 그렇지 않은 대상군보다 감염 예방 효과가 11.3배, 중증화 예방 효과는 19.5배가 높다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부스터샷 접종이 전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전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돌파 감염이라는 게 계속 일어나고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고연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6개월 이상 되었다면은 꼭 맞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고위험군이라든지 혹은 의료진은 결국은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있어서 이분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부 맞아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일반적인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꼭 3차 접종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부스터 접종을 하는 것을 관찰을 하면서 내년 정도에 우리는 아직 이르거든요. 3차 접종하는 네. 시기는 아직까지는 이르기 때문에 결정은 좀 더 미뤄도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 가지 얀센인 경우에 있어서는 좀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 외국의 사례들을 좀 더 모니터링 해보면은 얀센을 또 한 번 얀센으로 부스터 접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mRNA 백신으로 부스터 접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얀센 접종자를 부스터샷으로 또 얀센을 할지 아니면 다른 mRNA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것들은 아직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결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얀센을 맞았기 때문에 얀센 회사에서는 얀센을 부스터 접종으로 얀센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전상으로만 볼 때에는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르란 백신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출 때는 mRNA로 하는 것이 효과는 더 좋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미국의 사례를 좀 검토하면서 관찰하고 우리가 결정해도 크게 늦지는 않다고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예비군 또 민방위대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얀센 맞은 후에 예방 효과 또는 중증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단 필요하다 그러면 얀센 맞으신 분들은 한 번 맞은 거니까 네. 두 번째 추가 접종을 뭘로 할 것인지를 방역 당국에서 결정해 주시면은 그때 맞으시면 늦지 않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날이 조금씩 더 선선해지는데 겨울이 되면요. 이제 독감도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을 한 트윈데믹도 우려가 되는데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 같은 경우는요. 독감 백신 접종을 좀 필수적으로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함께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따로 없습니까? 예, 필수 접종일 뿐만 아니라 고령층 경우에는 다 무료 접종을 우리나라에서 해주고 뭐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 맞는 상황인데 네. 사실 작년에는 독감이 그다지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마스크 쓰고 다녔지만 올해는 조금 그것이 달라진 상황은 있거든요. 올해는 혹시라도 독감이 조금 더 유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예, 독감 백신은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있어갖고서 좀 덜 맞은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독감 백신 꼭 맞으실 것을 권고드리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같은 날 동시에 맞아도 상관없다고는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왼쪽 팔에 맞고 오른쪽 팔에 양쪽 맞는 것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코로나 백신은 먼저 맞고서 한 2, 3일 지나보면서 부작용 사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굳이 같은 날 맞아서 이게 어느 부작용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맞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기간은 뭐 예전에는 2주, 3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으로 보면은 한 3, 4일 간격을 두고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사 하루에 다른 주사 2대 맞는 거는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주사는 2개지만 여러 가지 주사를 한꺼번에 맞는 뭐 이런 다카 백신은 상당히 많이 있고 네. 사실은 독감 백신도 4가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2번 맞을 뿐이지 같이 맞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